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14주 1차시 마지막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푸콜 패러티 증명을 하다가 스텝 1까지만 하고 증명을 뒤에 스텝 2 부분을 못했죠, 그죠? 자, 스텝 2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호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성립을 했다고 해봐요. 부등호가 반대 방향으로 성립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뭐가 고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STPT는 저평가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CT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CT가 고평가된 거는, 그죠? ST 더하기 PT에서 뭔가 빼는데 많이 뺐기 때문에 이쪽이 좌변이 더 작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여기 고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요거를 우변으로 넘겨보라 그랬죠. 우변으로 넘겨보면 고평가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차익거래를 구성할 수가 있다. 차익거래는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고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되 필요한 자금과 자산은 내 걸 들이면 안 된다고 했죠. 자, ST가 먼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싸게 사요. 싸게 사는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S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자산, 풋옵션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풋옵션 사야 되겠죠. 풋옵션을 매수를 하는데 마이너스 P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콜옵션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발행해서 팔아야 되겠죠. 비싸게 파는데 내 걸 팔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빌려서 팔 수도 있지만 뭐 빌릴 필요가 없지. 내가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행을 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CT라는 금액을 얻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PT 플러스 CT라는 조로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이게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자, 위에 있는 저 부등식에서 ST 더하기 PT 빼기 CT, 저게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밝혀지면 여기 이제 표에 있는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PT 플러스 CT, 요거는 위에 있는 저 식의 좌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잖아.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죠?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그죠?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고. 그죠? 왜? ST 더하기 PT 빼기 CT는 양수보다 작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양수로서 양수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렇잖아. 그죠? K는 양수지. 우변을 보세요. K는 양수고 E에 몇 승 돼 있는 건 항상 양수라 그랬죠. 그래서 양수 두 개를 곱하는 값은 양수예요. 양수. 근데 양수보다 작다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ST 더하기 PT 빼기 CT 값은 양수인데 양수보다 작은 값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보다 작은 값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이 현금 흐름, 지금까지 했던 요 표에 나와 있는 요 현금 흐름의 합도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요 식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양수라면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PT 플러스 CT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요 거래를 하고 나서도 돈이 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금을 하겠죠. 예금을 할 거고, 만약에 저게 음수라고 하면 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만큼 부족하다는 뜻이잖아.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저만큼을 빌려와서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빌려오든 예금을 하든지 간에 현금 흐름의 형태는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 그죠? ST 더하기 PT 빼기 CT.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현금 흐름하고 그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저 세 개의 현금 흐름을 합쳤을 때 음수여서 저만큼을 차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죠? 차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 음수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만큼의 양수 값이 차입돼서 내 수중에 들어오겠지. 그 금액이 얼마예요? ST 더하기 PT 빼기 CT죠. 그죠? 그래서 차입을 하더라도 ST 더하기 PT 빼기 CT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위에 있는 저 세 가지의 현금 흐름을 합친 값이 양수여서 돈이 남는다라고 하면 저 금액만큼을 내가 예금을 하게 되겠죠. 예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수중에서 저만큼의 금액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현금 흐름은 저 세 개 합친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ST 더하기 PT 빼기 CT가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ST 더하기 PT 빼기 CT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위에 더한 저 세 가지의 현금 흐름이 양수이든 음수이든 에 따라서 요
저 세 개 합친 현금 흐름이 음수라고 하면 대금을 차입을 하게 될 것이고, 저 현금 흐름 세 개 합친 게 양수라고 하면 예금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게 차입이든 예금이든지 간에 현금 흐름의 형태는 항상 ST 더하기 PT 빼기 CT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 네 가지의 현금 흐름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0이 되죠. ST 상쇄되고 PT 상쇄되고 CT 상쇄돼가지고 0이 되죠. 그죠? 0.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의 합은 0이 된다. 그 다음에 라지 T 시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금을 차입한 경우, ST 더하기 PT 빼기 CT만큼을 차입했다고 봤을 경우에, 그죠? 저만큼이 저 ST 더하기 PT 빼기 CT가 양수여서, 그죠? 저만큼을 차입했다고 봤을 경우에는 상환을 얼마를 하게 됩니까? 저거의 미래 가치만큼 내수 중에서 빠져나가게 돼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괄호 열고 ST 더하기 PT 빼기 CT의 2의 알타고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저 값이 만약에 음수값이라고 해봐요. 음수값. 예금한 금액이라고 해봐. 그러면 예금을 하면서 저 음수값이 내수 중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예금한 금액은 얼마예요? 저기에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괄호 열고 ST 더하기 PT 빼기 CT가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원리금 합계는 거기에 2의 알타우로 곱한 값이고 그만큼 인출하게 되니까 내수 중에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ST 더하기 PT 빼기 CT의 2의 알타우만큼이 내수 중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상환을 하든 인출을 하든지 간에 항상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ST 더하기 PT 빼기 CT의 2의 알타우가 된다고요. 그죠? 위에 있는 저 ST 더하기 PT 빼기 CT라는 금액이 양수이든 음수이든지 간에, 그죠? 라지 T 시점에 대해서 차입을 한 경우에는 갚을 거고 예금을 한 경우에는 찾을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항상 위에 있는 저놈하고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값이 붙는다. 마이너스 값이 붙고 그다음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2의 알타고 곱해지는 형태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차입한 경우에는 상환할 거고 예금한 경우에는 인출을 할 텐데 그 현금 흐름은 항상 위에 있는 ST 더하기 PT 빼기 CT하고 반대 현금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자가 붙은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괄호 열고 ST 더하기 PT 빼기 CT 2의 알타우라는 현금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 저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형태상 저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초자산을 매수를 한 게 있죠. 매수한 거. 요거를 뭐 끝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현금화를 시킬 거예요.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팔아. 팔면 S 라지 T라는 금액이 내 수중에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풋옵션을 지금 매수를 했죠. 그러면 풋옵션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뭡니까? 맥시멈 0,K-S 라지 T. 그죠? 콜은 SK인데 풋옵션의 매수기 때문에 S하고 K의 순서가 바뀐 것 뿐이죠. 그래서 맥시멈 0,K-S 라지 T. 그 다음에 콜옵션은 발행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콜옵션 매수했을 경우에 현금 흐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래서 콜은 SK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맥시멈 0,S 라지 T 빼기 K가 된다. 요 현금 흐름들을 다 합친 게 이 거래의 수익이 될 텐데 T 시점에서 현금 흐름은 합쳐봐야 0이 되죠. 그리고 라지 T 시점에서 현금 흐름만 합치면 되는데 그 현금 흐름은 수익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 단순히 그냥 합친 거야. 그죠? 라지 T 시점에서 현금 흐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현금 흐름의 순서만 바꿔서 적은 것 뿐이에요. 그죠? S 라지 T 빼기 그다음에 SPC의 미래 가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맥시멈 빼기 두 번째 맥시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요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죠? S라지T가 K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S라지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첫 두 항은 그대로 살아남죠. S라지T 빼기 SPC의 미래 가치 저거는 뭐 변함이 없고 첫 번째 맥시멈을 보면 이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에서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 K-S라지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은 0하고 K-S라지T 둘 중에서 큰 값이 뭡니까? K-S라지T라고.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은 K-S라지T로 살아남아. S라지T하고 SPC의 미래 가치는 그대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맥시멈이 K-S라지T가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K-S라지T로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맥시멈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맥시멈을 보기 위해서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봐요. 그러면 S라지T 빼기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 맥시멈 두 번째 맥시멈을 보면 0하고 S라지T 빼기 K하고 둘 중에 큰 놈은 0이지.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은 0이 돼서 사라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은 이렇게 남게 되고 S라지T가 K보다 큰 경우에도 S라지T 빼기 SPC의 미래 가치 저거는 뭐 그대로 살아남고
첫 번째 맥시멈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 두 번째 if에 있는 요 조건문에서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라지t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0하고 음수, 첫 번째 맥시멈을 보면 0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은 0이죠. 0. 그죠? 그래서 맥시멈 값이 0이 돼서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을 풀기 위해서 이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라이트 빼기 k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은 0보다 큰 s라이트 빼기 k가 돼서 요렇게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다음에 저 맥시멈이 s라이트 빼기 k로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뭐가 상쇄가 됩니까? s라지t 서로 상쇄가 돼서 사라지고 두 경우 모두 살아남는 건 뭐가 살아남아요? k가 살아남고 마이너스 spc의 미래 가치가 살아남죠. 그래서 한마디로 k 마이너스 st 더하기 pt 빼기 ct의 미래 가치 이렇게 살아남는데 요 값이 양수더라. 요 값이 양수더라. 왜 양수가 됩니까? 왜 양수가 됩니까? 우리 이제 이 스텝 2의 증명을 시작할 때의 저 부등식 있잖아요. 부등식 양변에 2의 알타우를 곱해봐. 2의 몇 승은 양수이기 때문에 2의 몇 승은 항상 양수라 그랬죠.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곱해도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그때 좌변은 어떻게 돼요? SPC의 미래 가치가 된다고. 그 다음에 우변은 2의 마이너스 알타우하고 2의 알타우를 곱하면 밑이 공통이기 때문에 지수 두 개를 더해서 적을 수가 있죠. 2의 마이너스 알타우 더하기 알타우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알타우 플러스 알타우 하면 0이 되죠. 2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우변은 남는 게 k밖에 없다고. 그죠? k밖에 없다고. 그래서 k가 SPC의 미래 가치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좌변에 있는 SPC의 미래 가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 k-SPC의 미래 가치가 양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지. 수익의 최종 형태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증명 시작할 때 저 조건에 양변에 2의 알타우를 곱한 다음에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PC의 미래 가치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거래의 수익은 이러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돈 들어간 거 없고 내 자산 들어간 거 없고 위험 부담한 거 없죠.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익을 보고 이런 거 없잖아. 그리고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요때 얻은 요 그 수익은 그래서 차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수익이라는 말이 전부 다 차익으로 다 바뀌죠. 그죠? 차익. 그다음에 이러한 차익 거래 기회가 있는 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이 계속 매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른다. ST가 오르고 그다음에 풋옵션도 계속 매수가 될 거기 때문에 풋옵션의 가격도 수요가 늘어서 풋옵션의 가격도 오른다. 그다음에 콜옵션은 계속 발행돼서 매도가 될 거기 때문에 콜옵션의 공급이 늘어서 콜옵션 가격은 떨어진다. 그래서 저평가된 놈은 오르고 고평가된 놈은 떨어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고 요 등식 하에서는 요 등호의 양변에 2의 알타우를 곱해보면 k-SPC의 미래 가치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 테이블 요 표 제일 밑에 있는 요 차익이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 SPC가 k-알타우가 되고 그때는 요 차익이 0이 돼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차익이 0이 돼버리면 요 거래는 더 이상 차익 거래가 아니죠. 그죠? 차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 차익이 0이기 때문에 차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는 차익 거래가 아닐 뿐더러 사람들이 이러한 거래도 하지 않게 되겠죠. 이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되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저러한 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텝 1처럼 좌변이 큰 부등식이 성립을 하건 스텝 2처럼 우변이 큰 부등식이 성립을 하든지 간에 결국 차익 거래를 통해서 등식이 성립하고 시장이 이제 무차익 거래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라는 거죠. 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옵션을 이용한 차익 거래의 예가 되겠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그죠?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면 불균형 상태가 돼서 균형 상태에서 성립해야 되는 이 등식이 어긋나서 뭔가 저평가되고 고평가되고 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스텝 1과 스텝 2에 있는 차익 거래들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무차익 거래 상태, 즉 시장 균형 상태로 복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러한
풋옵션과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죠? 풋옵션, 콜옵션이 없다고 해봐. 기초자산만 덩그러니 있다고 하면 이러한 식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균형인지 아닌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따라서 균형에서 어긋나더라도 뭐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풋옵션과 콜옵션이 있어서 이러한 풋콜 패러티라는 이제 관계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식이 어긋났을 때 차익 거래를 해서 시장 불균형 상태가 순식간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옵션의 경제적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균형 상태는, 시장 균형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고 생산자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줘서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채워줄 수 있는 가장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상태가 시장 균형 상태라 그랬지. 그래서 시장 균형을 거의 항상 달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콜옵션과 풋옵션, 이 옵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물도 같은 역할을 했었죠. 선물 가격 결정하는 그 공식 증명할 때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사람이 했겠지만 요즘에는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미리 짜놔놓고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 이러한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 형태로 이러한 스텝 1과 스텝 2에 있는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는 대규모 금융기관들은 뭐 당연히 엄청난 자금을 들여가지고 당연히 뭐 공짜로 위험 부담도 없고 비용 부담도 없이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금융기관들이 다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요즘에는 이 파이썬 같은 랭귀지를 아는 사람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 사람은 그 차익 거래,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요즘에는 돼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을 막론을 하고, 그죠? 누구나 이러한 차익 거래를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익 거래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탐지가 되더라도 뭐 벌떼같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런 차익 거래를 뭐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런 차익 거래의 기회는 사라지고 차익도 금방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시장 불균형 상태가 되더라도 이러한 차익 거래를 통해서 1초 이내에 시장 불균형 상태가 해소되고 시장은 균형 상태로 복귀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선물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식만 다를 뿐이지.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풋콜 패러티. 풋콜 패러티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죠? 요거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만기도 똑같고 행사 가격도 똑같고 기초자산도 똑같고 뭐 다 똑같은, 그죠? 다 똑같은 그러한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을 때 관련되는 네 가지 가격 변수들 사이의 관계식, 그게 풋콜 패러티예요. 풋콜 패러티. 기초자산 가격, 풋옵션 가격, 콜옵션 가격, 그 다음에 행사 가격, 이렇게 네 가지 가격 변수들 간의 관계식이 풋콜 패러티예요. 기억하는 방법은 스페이스 커트라고 그랬죠. 스페이스 커트. 그래서 스페이스, SPACE에서 모음이 빠진 자리에 마이너스와 등호가 들어갔고, 커트는 그냥 기억하라고 그랬고, 중간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성립해야 되느냐?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무차익 거래 상태는 시장 균형 상태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죠. 왜 성립해야 되느냐를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차익 거래의 한 예가 된다고 했죠. 앞에서 우리가 그 위험 전가 기능, 그러니까 옵션의 위험 전가 기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명 과정에서 투기 거래와 해칭 거래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그젬플을 통해 가지고 그 발행자만이 투기꾼이 되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투기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투자자 ABC 이용해가지고 보여줬고, 그래서 투기하고 해칭은 다뤘는데 차익 거래는 풋콜 패러티를 증명하는 과정에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했다고 하면 이때는 ST, PT는 고평가되어 있고 CT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떠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냐면, 차익 거래는 고평가된 놈들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들이되 필요한 자금과 자산은 전부 다 빌려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ST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요. 근데 내 걸 파는 게 아니라 빌려서 판다는 거지. 기초자산을 공매도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내수중에 요 판 가격만큼 들어오겠죠. ST라는 금액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풋옵션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풋옵션도 비싸게 팔아요. 근데 빌려서 팔 필요가 없어. 왜? 풋옵션은 내가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행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PT라는 그 가격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될 거고, 콜옵션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싸게 사요. 그래서 CT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사는데, 요 현금 흐름들을 합쳐보면 ST 더하기 PT 빼기 CT는 양수예요. 왜? 저 증명 시작할 때의 저 부등식에 의하면 K도 양수고 E의 몇 승 저것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두 개를 곱한 것은 양수예요. 그래서 저 부등식에서 우변은 양수고 좌변은 양수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ST 더하기 PT 빼기 CT라는 요 현금 흐름 세 개 합친 거, 요거는 양수다. 양수여서 요 거래를 하고 나서도 돈이 남아요. 그거를 예금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 수중에서 ST 더하기 PT 빼기 CT라는 금액이 빠져나가서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된다. 자, 라지티 시점이 되면 요 거래 대금 예금한 거를 먼저 인출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ST 더하기 PT 빼기 CT의 E의 알타우라는 금액만큼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되사서 이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S 라지티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사서 되갚아요. 되갚고, 그 다음에 콜옵션, 풋옵션을 발행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면, 풋옵션을 발행해서 매도하는 경우는 발행해서 매도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풋옵션이기 때문에 콜은 SK에서 K하고 그 S의 순서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맥시멈 0, K 마이너스 S 라지 T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콜옵션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현금 흐름이 만기에 발생하는 게 콜은 SK지.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 그래서 요 현금 흐름들을 다 더한 게 이 거래의 수익이 될 텐데, 다 더해보면 스몰 t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은 합쳐서 0이 돼서 없어지고, 라지 t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만 남게 되고, 그래서 수익은 요 네 가지 라지 t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을 합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우를 두 개로 나눠보면, 그죠? S 라지 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 첫 두 항 SPC의 미래 가치하고 마이너스 S 라이트 요거는 뭐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 맥시멈 값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요 조건에 따라서. 그죠? S 라지 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K 마이너스 S 라지 T 값이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되겠지. K 마이너스 S 라지 T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맥시멈을 보면 K 마이너스 S 라지 T가 양수가 돼서 맥시멈 값이 0하고 양수 중에서 큰 양수 값인 K 마이너스 S 라지 T로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SPC의 미래가치 빼기 S 라지 T 빼기 K 마이너스 S 라지 T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맥시멈은 0이 돼서 사라져요. 왜? S 라지 T 빼기 K는 이 경우에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0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은 0이죠. 그래서 맥시멈이 0이 돼서 사라지고, 그래서 수익이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S 라지 T가 K보다 큰 경우에도 SPC의 미래가치 빼기 S 라지 T 요거는 뭐 그대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맥시멈을 보면 K-S 라지 T가 이 경우에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0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은 0.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이 0이 돼서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은 S 라지 T 빼기 K가 양수이기 때문에 0하고 양수 중에서 큰 놈은 양수인 S 라지 T 빼기 K죠.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된다. SPC의 미래가치 빼기 S 라지 T 그대로 살아남고, 두 번째 맥시멈만 살아남아서 S 라지 T 빼기 K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나타내고 나서 보니까 S 라지 T끼리 서로 상쇄가 돼요. S 라지 T끼리 서로 상쇄가 된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살아남는 거는 SPC의 미래 가치하고 마이너스 K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경우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조건을 굳이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ST 더하기 PT 빼기 CT의 E의 R 타우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은 양수다. 왜 양수겠어요? 증명을 시작할 때에 이제 가정했던 저 부등식의 양변에 E의 R 타우를 곱해보면 SPC의 미래 가치가 K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PC의 미래 가치 빼기 K가 양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익의 최종 형태인 SPC의 미래 가치 빼기 K는 양수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내 자금이나 자산이 들어간 거 없고, 어떤 경우에 이익을 보고 어떤 경우에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해서 불확실한 그런 상황도 전혀 없죠. 그리고 확실하게 양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 요 수익은 차익이라고 하는 거고, 요 거래는 차익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그죠? 차익 거래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존재하는 한 투자자들이 계속 이러한 거래를 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이 계속 공매도가 되면 기초자산의 공급이 늘어서 기초자산 가격은 떨어질 거고, 풋옵션도 계속 발행돼서 매도가 될 거기 때문에 풋옵션도 공급이 늘어서 그 가격이 떨어질 거고, 콜옵션은 계속 매수가 될 거기 때문에 콜옵션의 수요가 늘어서 콜옵션의 가격은 오를 거다. 그래서 고평가됐던 값들은 떨어지고 저평가됐던 값들은 올라서 결국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고, 이 등식하에서는 차익이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죠? 이 등식의 양변에 이 알타우를 곱해보면 이 표 제일 밑에 있는 저 차익 값이, 그죠?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식이 성립해버리면 차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거래는 차익 거래가 아니고 더 이상 투자자들도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되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성립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ST와 PT가 저평가되고 CT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을 했다고 봐서 차익 거래를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저평가된 ST와 PT는 싸게 사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자산 매수하는데 마이너스 ST라는 현금 흐름 흐르고, 풋옵션 매수하는데 마이너스 PT라는 현금 흐름이 흐르고, 그 다음에 콜옵션은 고평가됐으니까 발행해서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CT라는 대금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현금 흐름을 합친 게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PT하고 CT를 합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더라. 왜? 저 부등식에서 ST 더하기 PT 빼기 CT가 K 마이너스 알타우보다 작다고 돼 있는데, K 마이너스 알타우는 양수죠. K가 양수고 2의 몇 승 양수기 때문에 양수 두 개 곱한 거는 양수예요. 양수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저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0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게 만약에, 그래서 요 현금 흐름이, 그죠? 요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PT 플러스 CT도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요게 만약에 음수다라고 하면 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그만큼 모자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만큼을 차입을 해서 요 거래를 해야 될 텐데, 차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값이 음수기 때문에 저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ST 더하기 PT 빼기 CT라는 금액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가 그걸로 저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PT 플러스 CT라는 저 금액이 양수라고 하면 저 세 가지 거래를 하고 나서도 돈이 남는다는 뜻이죠. 돈이 남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금을 하게 되겠지. 예금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얼마예요? 저 현금 흐름이 빠져나가니까, 그죠? 저 현금 흐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ST 더하기 PT 빼기 CT라는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은행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대금 차입 혹은 예금이라는 저 현금 흐름은 위에 세 가지 현금 흐름을 합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현금 흐름이 ST 더하기 PT 빼기 CT라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만기가 되면 대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상환을 할 거고 갚을 거고, 그 다음에 예금을 한 경우에는 인출을 할 텐데, 그때의 현금 흐름은 반대 방향이지. 대금을 차입했다라는 이야기는 ST 더하기 PT 마이너스 CT라는 저 양수 금액을 갖고 들어왔다는 건데, 그거를 갚을 때는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현금 흐름이 부호가 반대가 돼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리고 이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죠? 2의 알타우라는 금액을 곱한 이런 값이 현금 흐름으로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저 값을 예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금을 했다는 이야기는 저 값이 음수라는 뜻이죠. ST 더하기 PT 빼기 CT라는 저 값 자체가 음수라는 뜻인데, 그거에 이자가 붙은 금액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랑 반대 방향으로 돈을 이제 예금할 때 넣었던 거고, 인출하는 건 찾는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반대가 돼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ST 더하기 PT 빼기 CT가 되고 이자가 붙어서 2의 알타우라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대금을 차입했던 예금을 했든지 간에 라지 T 시점에서는 스몰 T 시점에서 현금 흐름하고 정반대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저 ST 더하기 PT 빼기 CT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2의 알타우를 붙인 그러한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 매수를 한 거를 내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기초자산을 매도를 하게 되면 S 라지 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시장에서 내다 팔고 그 가격만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풋옵션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풋옵션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콜은 SK에서 S하고 K의 순서만 바꾼 거지. 그래서 맥시멈 0,K-S 라지 T 이렇게 되고, 콜옵션은 발행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콜은 SK에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맥시멈 0, SRIT 빼기 K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들을 다 합친 게 수익이 될 텐데 스몰 t 시점에서 현금 흐름은 뭐 더하면 0이 되고 라지 t 시점에서의 네 가지 현금 흐름만 더하면 그게 수익이 된다. 네 가지 현금 흐름을 그대로 더한 걸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 이걸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경우를 두 개로 나눠보면 SRI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 SRIT 빼기 SPC의 미래가치 저거는 뭐 그대로 살아남고 첫 번째 맥시멈을 보면 이 경우에 K-SRIT는 양수가 되죠. 그래서 영하고 양수 중에 큰 놈은 양수로서 첫 번째 맥시멈이 K-SRIT로 살아남고 두 번째 맥시멈은 이 경우에 SRIT 빼기 K가 음수이기 때문에 0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은 0.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은 0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수익이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SRIT가 K보다 큰 경우에도 SRIT 빼기 SPC의 미래 가치는 그냥 그대로 살아남고 첫 번째 맥시멈을 보면 이 경우에 K-SRIT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맥시멈에서 0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은 0.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은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을 보면 SRIT 빼기 K가 양수이기 때문에 0하고 양수 중에서 큰 놈은 양수인 SRIT 빼기 K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만 살아남아서 맥시멈 대신에 SRIT 빼기 K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SRIT가 전부 상세가 되더라. 상세가 되고 두 경우 모두 살아남는 놈들만 쓰니까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K-SPC의 미래 가치가 살아남게 돼서 경우를 가릴 필요가 없지. 두 경우 모두 다 같으니까. 그죠? 근데 요 값은 양수더라. 왜 양수겠어요? 저 증명 시작할 때에 저 부등식의 양변에 2의 알타우를 곱한 다음에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PC의 미래 가치가 양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의 최종 형태인 K-SPC의 미래 가치 K-SPC의 미래 가치라는 저 값은 양수더라. 이러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들어간 거 없죠. 내 돈 들어가거나 내 자산 들어간 거 전혀 없죠. 비용 하나도 안 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그 거래에서 불확실성 하나도 없지. 이런 경우에는 이익을 보고 저런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이런 케이스 나누는 게 없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거 하나도 없고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었죠. 따라서 요 거래는 차익 거래고 요때 얻은 요 수익은 차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익 거래 기회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이 계속 매수가 돼서 기초자산의 수요가 늘게 되면 기초자산 가격은 오르게 되고 풋옵션도 계속 매수가 될 거기 때문에 풋옵션의 수요가 늘어서 풋옵션 가격도 오르게 될 거고 콜옵션은 계속해서 발행되어서 매도가 될 거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평가됐던 놈들은 가격이 오르고 고평가됐던 놈들은 가격이 내려서 결국 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저 등식하에서는 이 표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저 차익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왜 저 차익이 0이 되겠어요? 저 등식의 양변에 2의 알타우를 곱한 다음에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차익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등식이 성립하게 되면 그죠? 차익이 사라져서 더 이상 이 거래는 차익 거래가 아니게 되고 사람들도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되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저러한 등식이 성립하더라.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SPC가 스페이스 코트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한 셈이 됐죠. 그죠?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하고 이제 시장 균형 상태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시장이 균형에서 벗어나서 벗어나게 되면, 그죠? 이러한 스텝 1과 스텝 2에 있는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순식간에 시장 균형이 복귀된다. 시장 불균형이 해소가 되고 시장 균형이 복귀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능은 옵션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거래죠. 이러한 거래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빠졌을 때 순식간에 균형 상태로 복귀시켜주는, 그래서 거의 항상 시장이 균형 상태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옵션이 갖는다.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왜? 시장 균형 상태야말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니까. 그죠? 경제학의 시작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게 경제학의 목표인데, 그게 바로 시장 균형 상태죠. 시장 균형 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수요 곡선을 유도를 해내고, 생산자의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생산 곡선을 유도를 해내가지고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이 균형이지.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잖아. 그죠?
그 말은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생산자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소비자의 효용은 최대한 만족시켜주고 그다음에 생산자의 이윤도 최대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시장 균형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 균형 상태는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균형 상태를 거의 항상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야. 파생 상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거래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매매의 형태로. 그렇죠? 프로그램을 미리 짜놔놓고 기계가 하는 거죠. AI도 아니야. 뭐 지능이 있어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짜가지고 조건에 맞으면 그냥 자동으로 거래를 하도록 해놓는 건데 대부분의 모든 금융기관과 그리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1초 안에 사라지게 된다. 그죠? 이러한 그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돼서 스텝 1이나 스텝 2에 있는 그러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차익 거래는 엄청난 세력이 들러붙어 가지고 많은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1초 안에 그 기회가 사라지고 시장은 1초 안에 다시 균형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는 차익 거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말은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수요 공급의 변화가 없어서 시장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균형 상태하고 같은 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래서 차익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은 고평가된 자산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자산은 싸게 사되 필요한 자금과 자산을 전부 다 빌려서 충당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풋콜 패러티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풋콜 패러티 식에서 그죠? 기초자산의 가격은 알고 있는 값이죠.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값이라고 기초자산의 가격은. 그 다음에 행사가격 K는 정하기 나름이잖아. 그래서 그냥 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고 만기 라지티도 우리가 정하는 값이고 당연히 아는 값이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R도 관찰할 수 있는 값이고 그래서 다 아는 값이고 모르는 값은 PT하고 CT 두 가지라고.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알 때 다른 하나를 계산해낼 때 풋콜 패러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용처야. 풋콜 패러티를 어디다가 사용을 하느냐,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어디다 써먹느냐라고 했을 때 이 기초자산의 가격, 그 다음에 행사 가격, 그 다음에 만기 이런 거는 다 아는 값이라고. 그 다음에 이자율 이런 거 다 관찰할 수 있는 값이고 다 아는 값인데 그래서 풋옵션 가격하고 콜옵션 가격만 모르는데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계산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이 풋콜 패러티를 이용해가지고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식 한 개에 미지수 한 개니까 그죠? 계산을 쉽게 해낼 수가 있겠죠. 그게 첫 번째 용도고 두 번째 용도는 풋콜 패러티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풋콜 패러티를 사용을 해서 이게 풋콜 패러티가 어긋났을 경우에 그 방금 봤던 그 증명 과정의 스텝 1이나 스텝 2에 있는 그러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풋콜 패러티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용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무차익 거래 상태는 차익 거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뭐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시장 균형 상태하고 같은 의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차익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은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아먹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되 필요한 자금과 자산을 전부 다 빌려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구성을 하게 되면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풋콜 패러티의 용도는 첫째로 풋콜 패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 중에 어느 하나를 알고 있을 때 다른 하나를 구하는 용도로 풋콜 패러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실제로 나중에 그 계산할 때 보여줄 거예요. 이거 사용하는 거를. 그다음에 풋콜 패러티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차익 거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그 기준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풋콜 패러티가 성립하지 않고 어떤 부등식이 성립을 했다라고 하면
방금 봤던 그 스텝 1이나 스텝 2에 있는 그러한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요 두 가지가 풋볼 패러티의 대표적인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섹션에 들어갈 거예요. 이번 학기 전체의 마지막 섹션, 옵션의 가치 평가. 그리고 우리는 끝판왕을 만나게 될 거야. 끝판왕. 두둥. 블랙숄즈 모델. 이따위로 생겼어요. 끝판왕답게 생겼죠? 화끈하게 생겼지? 어우, 뭐, 파생금융 상품의 이해를 들은 학생들은 뭐 익숙하겠지만, 처음 보는 학생들은 허걱할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상경계열 학부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식은 지금까지 여러분도 본 적이 없겠지만 다른 과목에서, 그죠? 봤으면 기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런 거 봤을 때에 느끼는 그 충격, 뭐 이런 거는 기억을 한다고. 사람들이 내용은 잘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때 감정 같은 건 충격을 받았거나 슬펐거나 굉장히 놀랐거나 이런 거는 기억을 한다고요. 근데 놀랐던 기억이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복잡한 식은 만나지 않을 거예요. 상경계열 학부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식이고, 그래서 장식용으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거 강의할 때마다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집에 이제 지금은 안 해놨는데 옛날에 보면 이제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화이트보드 조그만 거 해놔놓고 나가면서 이제 할 일 까먹지 말라고 할 일 같은 거 막 적어놨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장식으로 이 블랙숄즈 모형을 이렇게 쫙 이렇게 휘갈겨가지고 적어놨거든. 이 블랙숄즈 모델 이렇게 영어로 해놔놓고 밑에다가 이 식을 쫙 적어놓으면 집에 오는 사람마다 다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족들도 놀라지만 너 이런 거 하냐 이러고 놀라지만 모르는 사람들, 세탁소 아저씨라든가 뭐 하여튼 외부에서 뭐 택배 아저씨라든가 뭐 오면은 뭐 이러면서 경외의 눈으로 이렇게 그런 장식용, 인테리어용으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우리과 홍보하는 동영상 중에서 그러니까 경제금융학부 그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에 보면 우리과 홍보하는 영상 중에서 작년에 만든 영상인데 그 이거를 쓰더라고, 그죠? 칠판에다가 막 휘갈겨가지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이걸 막 쓰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을 이제 홍보 동영상에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쓰세요. 쓰세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책상 앞에다가 붙여놔놓으면 다들 다 이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볼 거야. 그죠? 장식 인테리어용으로 되게 좋은데 기억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기억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자, 차근차근 봅시다. 자, 읽어보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블랙숄즈 모델은, 참고로 이거 만든 사람들은 블랙숄즈 머튼이라는 세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블랙과 숄즈가 같이 공저해가지고 1973년인가 논문을 한 편을 내고, 그 다음에 로버트 머튼이 이제 독립적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또 논문을 냈는데, 결국 같은 모델을 냈어요. 같은 모델을 냈고, 둘이 교류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둘이 따로 개발을 하다가 이제 논문도 같은 시기에 내고 했었는데, 그래서 블랙과 숄즈가 공저해가지고 낸 논문이 약간 먼저 나왔고, 같은 1973년이긴 한데 한 몇 개월 먼저 나왔고, 머튼이 이제 그 후에 논문이 나오면서 로버트 머튼의 논문에서 이제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붙였어. 블랙숄즈라는 피셔 블랙, 그 다음에 마이런 숄즈, 이 두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들이 쓴 그 논문에 나오는 모델이라는 뜻에서 블랙숄즈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로버트 머튼의 논문에 쓰다 보니까 이 모형의 이름이 그냥 블랙숄즈 모형으로 거의 굳어지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후학들은 그 로버트 머튼도 뭐 개발을 같이 했는데 논문 따로 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이름 안 집어넣고 앞에 블랙숄즈 논문 인용하면서 블랙숄즈 모델이라고 이름 붙여버리는 바람에 그게 굳어서 그렇지, 머튼도 이름 넣어주자. 그래서 블랙숄즈 머튼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뭐 기니까 블랙숄즈 머튼 모델 이렇게 굳이 길게 부르지 말고 많이 쓰는 이름으로 블랙숄즈 모형으로 우리 이 강의와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1997년에 요거 만든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피셔 블랙은 1995년에 사망했어. 암으로 사망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았고, 마이런 숄즈하고 로버트 머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요거 개발한 공로로. 그리고 그
그 상금이 한 10억 원 정도 되거든. 10억 원을 두 명이 받으면 이제 n분의 1 해가지고 이제 5억 원씩 갈라먹고, 세 명이 하면은 이제 뭐 3억 3천만 원씩 이렇게 갈라가지고 하는데, 정확히 10억 원은 아니야. 뭐 환율이나 이런 거 따라서 다르고 한데, 대충 한 10억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 받은 거를 본인들이 투자해가지고 날려먹었어. 날려먹었어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이 양반들이 노벨상 받기 전에 이미 그 헤지 펀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만 그 관여를 한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다 관여를 하는 그 헤지 펀드를 만들어. 헤지 펀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펀드라는 게 뭐냐면 투자자들부터 투자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포트폴리오하고 펀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끌어 모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거, 그게 펀드인데, 헤지 펀드라는 거는 포지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하여튼 헤지 펀드라는 게 있어. 투기성 펀드야. 투기성 포트폴리오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그게 투기성 투자를 하는 그런 건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저 펀드를 차려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당대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막 많이 참여하고 되게 유명한 펀드예요.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었는데, 블랙숄즈도 그 펀드에 관여를 하고 있는 중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 받을 당시에 마이런 숄즈는 스탠포드대 교수였고, 로버트 머튼 하버드대, MIT였나? 하버드였나? 하여튼 그 교수였어요. 지금은 이제 하버드대 명예 교수로 있어요. 로버트 머튼이. 근데 이제 마이런 숄즈는 교수직도 때려치고 펀드가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노벨상 받고 나서 교수직 때려치고 그냥 이제 이 펀드에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받은 이 노벨상 상금 10억 원도 펀드에 다 집어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망했어요. 망했다고. 그러니까 러시아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러시아 국채에다 투자를 했는데, 러시아가 배째라 이러면서 돈 못 갚겠다 이러면서 모라토리엄을 빡 선언하는 바람에 펀드가 그냥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돈을 뭐 몽창 다 날린 거지. 날렸는데, 거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워낙에 잘 나갔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투자한 데가 월스트리트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다 투자했어. 다 투자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1998년에 날 뻔했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때.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때 미국 정부에서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 수장들 다 모아놔놓고, CEO들 다 모아놔놓고, 야, 니들이 사고 쳤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자체적인 구제금융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금융위기 수준으로 번지지는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못 막았었으면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일어났었던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 땡겨서 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아시아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도 만약에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로 만약에 이제 위기를 맞게 됐었다고 하면 진짜 세계적인 공황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잘 막아가지고 아시아 외환위기는 아시아권에서 그냥 해결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다행이었어. 이게 우리나라 외환위기 맞았는데 이것까지 터졌다고 그랬었으면 우리나라 뭐 그냥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됐었겠죠. 어쨌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되게 유명해. 이 노벨상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고, 상경계열 끝판왕. 자, 읽어보면 다른 기호는 다 똑같은데 시그마라는 게 등장을 해. 시그마. 여기 보면 딴 건 다 똑같아. T 시점에서 옵션 가격을 CT, PT, 그 다음에 기초자산 가격을 ST,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을 K 뭐 하는 거, 다른 기호는 다 똑같아. 만기도 라지 T 시점이라고 하고 연간 이자율 R이라고 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갑자기 시그마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초 자산의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 값을 연간 값으로 환산한 거, 그게 시그마 제곱이야. 기초 자산의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1년은 며칠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 날짜 수를 곱한 거, 그거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래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1년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 날짜 수를 곱한 거, 그게 시그마 제곱이라고. 실제로 구할 때 그렇게 구해요. 근데 이게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 기초 자산의 위험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 수익률, 연간 단순 수익률의 분산이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다룰 때 연간 단순 수익률의 분산이 그 자산의 위험이었잖아. 기억 안 나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죠? 원래는 연간 단순 수익률의 분산 혹은 표준 편차가 그 자산의 그 위험도를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썼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연간 값으로 환산한 거야. 그죠? 1년이 며칠로 돼 있다라고 해서 연간 분산, 그러니까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 값을 구해서 거기다 날짜 수를 곱한다는 이야기는 그거를 연간 값으로 환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분산 값으로 환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그 원래의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연간 단순 수익률의 분산 값하고 개념상 같은 개념이라고. 계산 방법은 다르지만, 그죠? 그래서 요 시그마 제곱이 나타내는 바는 이 기초 자산의 위험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 자산의 위험을 나타낸다. 요거만 다르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요 식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요 식도 생각보다는 기억하기가 쉬워요. 콜옵션만 일단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일사천리는 아니고 같은 기억하기가 쉬워. 콜옵션의 만기 현금 흐름이 뭐라 그랬어요? 콜은 SK라 그랬지. 맥시멈 0,SRIT 빼기 K였지. 근데 그 만기의 현금 흐름이잖아. 그거를 현재 시점의 현금 흐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S 라지 T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는 S 스몰 T지. 그죠? 만기의 가격이 S 라지 T면 현재의 가격은 S 스몰 T잖아. 그죠? 그다음에 S 라지 T 빼기 K에서 K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K 마이너스 알타오겠지. K 마이너스 알타오. 그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그대로 써. 그죠? 여기 콜옵션 가격을 보면, 콜옵션 가격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ST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이 D1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 D1 무시를 하고 보면 ST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타오가 있다고. S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타오라는 형태가 있다고. 파이 D1, 파이 D2를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ST 빼기 K 마이너스 알타오라는 게 있다고요. 그죠? 요거는 만기의 현금 흐름인 맥시멈 0,S 라지 T 빼기 K에서 S 라지 T 빼기 K의 현재 가치라. S 라지 T 빼기 K를 현재 가치로 바꾼 게 S 스몰 T 빼기 K 마이너스 알타오라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맥시멈 0,를 걷어내는 대신에, 그죠? 파이 D1과 파이 D2를 각각 곱한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면 편하다고요. 그죠? 뭐 이렇게 O자하고 I자하고 이렇게 겹쳐놓은 것처럼 생긴 저거를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라고 읽고, 그리스 문자야. 파이라고 읽어요. 함수야, 함수. fx 이런 것처럼 파이 z, 이 식 제일 밑에 보면 파이 z라는 함수가 있죠. 함수는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된 어떤 함수야. 이게 통계학에서 확률 통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통계학과 학생들은 잘 알죠. 그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죠.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죠. CDF.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생겼다는 이 형태도 몰라도 돼. 왜? 요 함수는 우리 계산기에 내장이 돼 있어. 내장이 돼 있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줄 뿐이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요 형태를 기억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이 함수는 우리 계산기에 어딘가에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 z는 이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줄 저거는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쳐낼 수 있다는 거지. 쳐낼 수 있는 거고. 아니 오픈북인데 왜 이거를 굳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왜 기억을 해야 됩니까? 기억하기 싫으면 그냥 책 보고 하세요. 책 보고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랄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좀 어슴푸레하게라도 형태를 기억하고 있으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강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CT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서 S 라지 T 빼기 K의 현재 가치를 먼저 적어. 그래서 ST 빼기 K 마이너스 알타오라고 적어 놔놓고 맥시멈 0,라는 걸 제거하는 대신에 파이 D1, 파이 D2라는 걸 적었다고 기억을 하면 첫 번째 줄은 기억이 되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줄은 풋옵션 가격 공식인데, 풋옵션 가격 공식은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저 콜옵션 가격 공식에서, 그죠? 부호가 다 바뀌어.
ST 앞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K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이 항 두 개 순서를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풋옵션은 K-알타로 시작하죠. 앞에 K 앞에 플러스죠. 콜옵션 공식에서 있던 이 마이너스 K, 그러니까 K 앞에 있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콜옵션 공식에서 ST 앞에 플러스였는데 풋옵션 공식에서는 ST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런 다음에 이 뒤에 곱해져 있는 phi d1과 phi d2는 1-phi d1, 1-phi d2로 바꿔줘. 그럼 그게 풋옵션 공식이야. 그죠? 콜옵션 공식에서 부호를 바꾸고 phi d1과 phi d2를 1-phi d1과 1-phi d2로 바꾼 게 풋옵션 공식이라고. 그죠? 그거를 이제 항의 순서만 바꿔가지고 적어놨을 뿐이지. 그죠? 콜옵션 공식에서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고 그 다음에 phi d1, phi d2 대신에 1-phi d1, 1-phi d2를 집어넣으면 그게 풋옵션 계산 공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콜옵션 공식과 풋옵션 공식 첫째 줄과 둘째 줄은 기억이 쉽게 되죠. 그다음에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 셋째 줄까지 해결이 됐죠. 그다음에 d1, d2는 사실 뭐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 이건 진짜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d1 같은 경우에 ln 해서 st over k 여기도 sk가 나와요. sk가 ln st over k 그죠? sk 콜은 sk에서 그 sk가 나와. 다만 순서가 위에서 밑으로 가면서 sk야. 밑에서 거꾸로 분수 읽듯이 st분의 k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면서 sk야. sk이고 ln sk이고 더하기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냥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타우고 한 가지 팁은 마이너스는 등장하지 않아. d1에는 마이너스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분자의 제일 끝부분에 루트를 씌운 거야. 시그마 제곱 타우죠. 분자의 제일 끝부분이 시그마 제곱 타우인데 저게 루트를 씌운 게 분모가 된다고. 시그마 루트 타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고 D2는 뭐다? D1에서 R 다음에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 것 뿐이야. 다 똑같은데 R 다음이 마이너스로 바뀐 것 뿐이라고. 그게 D2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기억하기가 수월할 거야. 그죠? D1은 ln sk 그죠? sk 콜은 sk 이렇게 시작한다고. sk 뭐 계속 이야기해서 외국 사람들은 sk 그러면 이게 sk가 뭐의 약자예요? 성경의 약자야. 성경. 원래 SK 그룹이 옛날에 선경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 글자만 따가지고 SK라고 됐는데 이름을 SK로 바꾼 이유는 뭐다? 단순하기도 하지만 표기가 단순하기도 하지만 선경을 영어로 적었을 경우에 별로 이렇게 그 느낌이 안 좋아. 선경을 SUN 뭐 KYUNG 이렇게 적으면 썬크영처럼 들리거든. 썬크영. 젊어서 깔아앉았다. 어릴 때 깔아앉았다. 이렇게 sink, sunk 이렇게 격변화를 하잖아요. 가라앉는다는 거. 그죠? 가라앉히다. sink, sunk 이렇게 격변화를 하잖아. 가라앉히다, 가라앉는다. 그죠? 근데 그 과거 분사형이죠. sink, sunk. 그죠? sunk. 그다음에 영. 보어. 주격 보어. 그죠? 주격 보어. 그러니까 어릴 때 가라앉았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그냥 영어로 표기를 해 놓은 건데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sunk형 이렇게 읽으니까 sunk 영 이렇게 읽어져 가지고 젊을 때 깔아앉았다. 회사가 뭐 별로 이렇게 떠보지도 못하고 시작하자마자 깔아앉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여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SK 그룹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SK 그룹을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나는 그 성경 그룹이 SK로 바뀌는 걸 봤어. 그게 90년대거든. 90년대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 SK라고 적어 놓으면 이걸 성경의 약자라고 생각 안 하고 South Korea라고 생각하죠. South Korea. 그래서 South Korea Telecom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 뭐 하여튼 그래서 콜은 SK. D1을 기억을 할 때도 ln 다음에 SK 위에서 밑으로 SK가 나오고 그 다음에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타우가 나오고 분모는 분자의 끝부분에 루트를 씌운 거다. 시그마 루트 타우 이렇게 나오고 D2는 다 똑같은데 R 다음에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 것 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뭐 다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물과 옵션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 공식을 조금 다르게 기억을 했을 거예요. D2는 D1 빼기 시그마 루트 타우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이거야.
D1에서 시그마 루트 타우를 빼면 그게 D2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죠? 그죠? D1에서 분모만큼 뺀 거야. D1에서 분모인 시그마 루트 타우만큼 빼면 그게 D2가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D2는 D1 마이너스 시그마 루트 타우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요 수업에서는 그거를 이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써놨을 뿐이야. 그리고 PT도 우리 이제 PT는 뭐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했지. 이런 형태로 풋옵션의 가격은 이런 형태로 계산을 했지만 표기해 놓기로는 1-phi D2가 아니라 phi D2 그다음에 1-phi D1이 아니라 phi D1이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1-phi D2, 1-phi D1이 된다라는 것도 책에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에서 배웠던 그 블랙쇼즈 모형하고 똑같은 건데 표기만 약간 다르게 해놨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값이고 똑같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블랙쇼즈 모델이라고 한다. 블랙쇼즈 모델이라고 한다. 기억을 하는 게 좋고 기억을 하지 않는다고 않을 경우에는 책을 보고 빠르게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뭔가 이 요령을 익히세요. 본인 스스로. 그죠? 기억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식을 빨리빨리 이제 식으로 적을 수 있고 계산기에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령을 익히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식을 보면 그죠? 파생상품, 그러니까 콜옵션과 풋옵션이 파생상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요 식을 보면 CT와 PT를 계산하는데 ST가 들어가지. CT를 계산할 때 요 앞에 ST가 있고 PT를 계산할 때 저 두 번째 항에 보면 ST가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D1, D2에도 ST가 들어가지. D1, D2에 각각 ST가 들어가지. 그래서 CT, PT 값은 ST 값에 연동돼서 결정되는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CT, PT 값은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은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돼서 결정되는 값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식이 바로 이 블랙쇼즈 모델이죠. 그래서 파생상품이 정의상 다른 자산의 가격에 기초해서 혹은 연동돼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블랙쇼즈 모형은 옵션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해서 결정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블랙쇼즈 모형은 이 옵션이 파생상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옵션이 파생상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다시. 자, 옵션의 가치평가. 뭐 다른 기호는 다 똑같고 여기서 시그마라는 게 시그마 제곱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요거는 기초 자산의 일별 단순 수익률에 대한 분산을 연간 값으로 환산한 거야. 다시 말하면 기초 자산의 일별 단순 수익률에 대한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1년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날짜 수를 곱한 게 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기초 자산의 위험도를 의미를 한다. 그 다음에 블랙쇼즈 모형은 이렇게 생겼다. 기억하는 방법은 콜은 SK. 콜옵션을 매수를 했을 때 만기에 발생하는 그 현금 흐름이 얼마였어요? 맥시멈 0, SRIT 빼기 K, 콜은 SK였죠. 그때 SRIT 빼기 K의 현재 가치를 먼저 적어. 그러면 ST 빼기 K 마이너스 알타우라고 적고, 맥시멈 0,를 없애는 대신에 phi D1, phi D2를 곱한 거야. 5하고 I를 겹쳐놓은 것 같은 저거는 그리스 문자로 phi라고 그랬어요. 문자야. 그리고 phi Z라는 함수는 요 식 제일 마지막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놈은 몰라도 된다. 우리 계산기에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CT는 ST phi D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타 phi D2 이렇게 되고, PT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CT의 공식에서 그 부호를 바꾸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바꾸고 phi D1 대신에는 1 마이너스 phi D1, phi D2 대신에 1 마이너스 phi D2를 집어넣으면 그게 PT 공식이 된다. 그다음에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라는 거는 뭐 아는 거고, D1은 ln SK 더하기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타우, 뭐 저건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타우, 저거는 뭐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D1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모는 이 분자의 마지막 부분인 시그마 제곱 타우의 루트를 씌운 시그마 루트 타우다. 그다음에 D2는 D1하고 다 똑같은데 R 다음에 있는 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진 것 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식은 자세히 보면 CT와 PT가 ST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CTPT 공식에 전부 표면상으로도 ST가 보이고 그 다음에 D1, D2 안에도 ST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CTPT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이 ST에 연동돼서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돼서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요거는 옵션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돼서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파생 상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드디어 이제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 예제를 풀어볼 텐데 자, 요거 계산 어떻게 하겠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로 제일 먼저 D1, D2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D1을 계산해가지고 어떤 계산기에다가, 그러니까 문자에다가 저장을 해놔놓고, 그죠? D2도 재활용해가지고 D2를 계산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부호만 다르니까, 그죠? 재활용해가지고 D2 값을 계산한 다음에 또 다른 문자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내장되어 있는 fi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phi D1, phi D2를 계산을 해서 뭔가 문자에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한 그 phi D1, phi D2 값을 이 콜옵션 공식과 풋옵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콜옵션 가격, 풋옵션 가격을 계산을 하겠지. 그래서 순서가 D1 구하고 그 다음에 D2 구하고 phi D1 구하고 phi D2를 구하고 그 다음에 CTPT를 구하게 된다고. 그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하는 이 공식도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이게 차 이름이야, 차 이름. 람보르기니라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아벤타도르라는 모델이 있는데 되게 비싸. 이게 책 쓸 당시에 5억 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더 비싸요. 더 올랐어. 6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의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은 연간 0.25의 제곱이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한 대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 후가 만기이고 행사 가격이 6억 원인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을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블랙쇼즈 모형을 이용해서 구해봐라. 연간 이자율은 5%이다. 이렇게 되죠. 자, 보여줄게. 이게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야. 아벤타도르. 뭐 색깔은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문이 위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리게 돼 있고 굉음을 내면서 달려요. 시속 한 300km 넘게 달리는 것 같아요. 300km, 400km 정도의 속도를 내는데 차가 거의 납작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닐 수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에 걸리면 차 다 끊길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과속방지턱 같은 거 통과할 때는 차체가 높아져. 바퀴 부분이 위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차체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넘어갈 수 있고 운전석 좌석이 앞에 두 개밖에 없거든요. 뒷좌석은 전부 다 엔진이고 앞에 다른 우리나라 차들 그 엔진 들어가는 앞부분 있잖아요. 그 운전석 앞쪽에 핸들 앞쪽에 있는 저거는 빈 공간이야. 저희가 트렁크고 열면 트렁크고 뒷좌석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은 전부 다 엔진이야. 엄청나게 거대한 엔진이 들어가 있고 좌석은 앞에 있는 두 좌석밖에 없어요. 두 좌석밖에 없는데 굉장히 낮아. 거의 땅바닥에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사람이 서 보면 저 자동차 천장이 사람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와요. 차가 납작하게 생겼고 엄청난 속도를 내고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그런 차인데 우리 아파트에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저게 있어요. 저게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페라리 저거랑 같은 급인 그러니까 페라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비슷한 그 스포츠카가 있는데 그거 한 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데 저런 거 타나, 그죠? 집 한 채를 몰고 다니는 격이잖아, 그죠? 6억 넘는 거를 타고 다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는데 차에서 내릴 때 보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난닝구 입고 내리더라고, 아저씨가. 대부분 아저씨가. 그래서 역시 부자들은 다르다. 저런 차를 타고 내리는데 전혀 드레스 코드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그죠? 동네에서 그냥 편하게 탄다는 개념으로 그냥 타더라고. 야, 그냥 옷차림으로 봐서는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차 타는 거 보면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저런 차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대요. 동성로에 가면 코로나 매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같은 시절에는 상황에는 유흥가에 가는 게 안 좋아. 여러분한테도 안 좋고 국가적으로도 안 좋고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하여튼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동성로 같은 데 한번 가봐. 간혹 저런 거 볼 수 있어요. 대구 시내도 몇 대 굴러다니고 람보르기니가 전 세계적으로 몇 대 안 팔리는 비싸고 저거 누가 타겠어. 그죠? 돈이 웬만큼 있어야지 저걸 타는 건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나라래요. 인구 대비해서 뭐 가장 많이 팔린다든가 하여튼 많이 팔려요. 1년에 한 300대 정도 1년에 저런 게 300대가 팔린다고. 진짜 한 300대 팔리는데. 그래서 람보르기니사에서 람보르기니 맞죠? 람보르기니사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뭐 무슨 그 지사 같은 거 안 세웠는데 우리나라에는 한국 지사를 따로 세웠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차고 유지비도 뭐 한 달에 한 1, 200 정도 들어가나 봐. 유지하는 데만 뭐 타이어 유지하고 정비하고 뭐 기름 넣고 이런 거 하는 데만. 기름을 워낙 많이 먹어서 저거 한번 기름 넣어가지고 서울까지 못 가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중에 기름 몇 번 넣어야 된대. 무지막지한 차인데 저게 내 드림카거든. 못 살 것 같아. 죽을 때까지 못 살 것 같긴 한데 우리 집을 팔면 우리 집 팔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뭐 이 차를 유지하는데 뭐 쓴다. 그래서 뭐 굉장히 빈곤에 시달리면서 산다고 그러면 이제 뭐 사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못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은데 하여튼 저거보다 더 비싼 차도 있대요. 난 저게 이제 제일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위에 다른 차들도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슈퍼카라고 부르고 요 위에 급들은 갑자기 가격이 20억, 30억 이렇게 뛰어. 그게 이제 하이퍼카라 그러는데 하이퍼카의 최저가가 한 2, 30억 정도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하이퍼카는 뭐 상한이 없어. 200억, 300억짜리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서 세상은 넓고 비싼 차는 많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드림차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예제를 만들었고 연습 문제도 보면은 이 차가 계속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요 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죠. 자,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5억 7,500만 원이고 요놈의 이 시그마가 그죠? 시그마 제곱이 0.25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는 0.25. 그다음에 만기까지 3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이 연 단위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개월이기 때문에 12분의 3년이고 행사 가격이 6억 원. 그다음에 R은 5%, 0.05이기 때문에 먼저 D1을 요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약분할 수 있는 거는 다 약분을 했어. 그죠? 5억 7,500만 원 나누기 6억 원인데 6개는 다 약분이 된 거고. 그죠? 나머지 값들을 쭉 대입을 한 다음에 요거를 A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요거까지 하고 맞춰줄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고 맞춰줄게. 자, 이렇게 해서 575 하고 분모에 600 하고 자, 그 다음에 0.05 더하기 분수 1 나누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0.25의 제곱 바로 닫고 곱하기 3 나누기 12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0.25 루트 분수 3 나누기 12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A에 저장을 한다. Shift Store A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B를 구해서 그러니까 D2를 구해서 B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재활용 A에 저장한다는 거 지우고 이 방향키 쭉 눌러가지고 0.5 다음에 있는 이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요거를 B에 저장을 해요. Shift Store B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phi D1, phi D2는 어디에 내장이 돼 있느냐면 통계 모드에 가면 이 값을 이 함수를 찾을 수가 있어. 모드를 통계로 바꿔. 통계 모드로 가서 all clear 한 다음에 이제 shift stat 누르면 5번에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어. distribution 5번 누르고 여기에 p가 있죠. 1번 p. 요 p가 바로 phi라는 함수야. 그래서 D1이 지금 A에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PA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C에다 저장을 할 거야. Shift Store C 이렇게 하고 phi D2는 지금 요 P라는 요 함수를 활용을 할 건데 그죠? D2가 B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알파 B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Store D 그죠? D 이렇게 D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블랙숄즈 모형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CT는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ST는 5억 7,500만 원. 그 다음에 phi D1이
C에 저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K는 6억 원, 그 다음에 R은 0.05, 타우는 12분의 3, 그 다음에 phi D2는 D에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된다. 저걸 하려면 모드를 수학 모드로 바꿔야 되겠죠. Shift 1, 컴퓨테이션 모드로 가서 5, 7, 5 하고 0이 6개 곱하기 알파 C 빼기 6 하고 0이 8개 곱하기 Shift 2에 마이너스 0.05 곱하기 분수 3 나누기 12 하고 나와서 곱하기 알파 D 이렇게 하고 요거를 E에다가 저장을 한대. Shift Store E에 저장을 하면 E에 저장이 되면서 그 값을 보니까 요런 값이 나와. 그죠? 2115만 7092원 14전 14전 그죠? 요런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온다. 근데 요거를 왜 E에다 저장을 했겠어요? 푸컬 패러티 성립하는지 한번 보려고. 그 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 입력했던 요 식을 재활용을 할 거예요. 재활용을 하는데 우리 이제 칠판에 써놓은 거는 이 항의 순서까지 바꿔놨지만 굳이 항의 순서는 바꿀 필요가 없지. 핵심이 뭐다? 부호를 플러스 부호 이제 플러스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로 바꾸고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 부호로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 하고 1-phi d1, 1-phi d2 이제 phi d1, phi d2 대신에 1-phi d1, 1-phi d2 들어가는 거 그거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요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줘.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고 C 대신에 1 마이너스 그래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스 지우고 그죠?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D도 괄호 열어서 1 마이너스 D 한 다음에 괄호를 닫아줘. 그 다음에 어디 뭐 저장한다는 거는 지워야 되겠죠. 얘는 F에다 저장을 할 거야. Shift Store F 저장을 하면 값이 이렇게 3,870만 3,772원 44전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 CT와 PT 값이 푸컬 패러티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면 푸컬 패러티의 우변에 있는 놈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돼야 되지. 0이 돼야 되죠. 스페이스 커트에서 그 K-R타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이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게 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푸컬 패러티가 성립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0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5, 7, 5 해서 0이 6개 더하기 P는 F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F 빼기 C는 E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E 그 다음에 빼기 K-R타우 6 해서 0이 8개 그 다음에 Shift E에 마이너스 0.05 곱하기 분수 3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 이퀄 눌렀더니 딱 0이 나오죠. 그래서 푸컬 패러티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시그마 값을 어떻게 추정하느냐라는 문제를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